K컬처 300조 시대 비전을 놓고 국회와 불교계가 긴밀한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이 태고종을 찾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유산 환수운동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를 아꼈던 이들의 발자취를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명했습니다. 창건 1380주년을 기념하며 국보 수마루탑을 중심으로 불교 전통의식과 문화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정암사 계산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 비구니 스님들이 선무도 승단심사에서 모두 합격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지난주에 이어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을 초대해 AI 시대 불교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선포한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을 놓고 국회와 불교계가 긴밀한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이 서울 종로의 태고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거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한 단계씩 잘 넘어가고 있다며 바른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준 태고종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현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안고 있는 문제점의 실타래를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민주당의 은혜를 입은 일이 있는데 은혜 갚는다는 생각으로 진보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태고종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하고 좀 이래 좀 뭔가 좀 생활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김동화 의원은 국민이 평안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길로 함께 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항상 그 국민들께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또 우리 불교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진 스님은 잃어버린 서남사 성보 2점의 환수에 도움을 준 임 의원과의 인연도 소개하며 감사의 말을 거듭 전했습니다. 외람되지만은 그래도 이모경 의원님이 그래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또 서남사에서 잊어버렸던 또 보물을 또 2점이나 찾아서 원위치 시켜주셨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늘 감사하게 저희들이 네.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상진 스님 예방에 이어 BBS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만드는데 불교계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은 물론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한국 불교 문화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컬처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에 외국 분들이 K컬처를 통해서 많이 인바운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화재, 우리 것들,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불교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 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보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문화강국을 향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고난의 길에 함께했던 의로운 이들 사이에는 국적이 다른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에 함께 분노하고 싸운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련책 출간 등을 통해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1907년 4월 4일 일본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재팬 크로니클에 강렬한 제목의 기고 기사가 올라옵니다. 누가 석탑을 훔쳐갔는가? 개성 부소산 기슭에 있던 고려시대 성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약탈해간 일제의 만행이 긴 글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조선에서 활동한 미국인 교사이자 언론인 호머 베잘렐 헐버트. 대한매일 신보를 통해 약탈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언론인 베델과 함께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증언을 듣거나 자료를 모았습니다. 헐버트도 베델의 첫 보도를 보고 비분 관계에서 개성까지 찾아가서 이제 주민 인터뷰를 하는 등 심층 취재해서 취재 결과 일본 공직자가 자신의 집 정원을 꾸밀 요량으로 석탑을 불법 반출한 사실, 조선인을 총칼로 위협하고 온전한 탑을 140여 점으로 해체한 무자비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푸른 눈의 외국인이 쓴 신문 기사가 거센 비판 여론을 형성해 일제가 석탑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끔 한 단초가 됐습니다. 이 국내외 언론의 석탑 반출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인지 널리 알려서 이제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곳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이 생소한 국가의 현실에 함께 분노하고 목숨까지 바친 역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출간된 책에 생생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독립운동의 공으로 서운을 받은 외국인은 76명.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존재를 찾고 조명하는 일은 후대의 과제입니다. 학계나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훈장을 받을 만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국인 독립유공자에게 공을 인정해 포상을 시작한 1950년으로부터 100년이 다 돼가지만 18,000명이라는 전체 유공자 수에 비해 그 발굴과 지원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나마 보훈부가 매달 지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최근 들어 외국인이 포함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민족 역사의 이해폭을 넓히고 화합과 단결의 길을 다지기 위해서는 근현대 사각지대를 향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 탑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부터 경성의 언론인들 또 국제적으로 여론 형성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하는 어떤 무형과 유형의 노력들이 함께 싸웠지만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 뒤편에 머물러야만 했던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행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창건 1380주년을 기념하고 창건주 자장율사를 기리는 정암사 계산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마로탑의 국보승격 5주년이기도 한 올해는 한백산 야생화 축제와 함께 열려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최승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 정암사. 정암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645년 산문을 열고 만호석으로 수만호탑을 세운 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이자 자장율사가 열반한 한국불교의 대표 성지입니다. 자장율사 창건 1380주년을 맞아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 최승준 정선군수 등 지역 주민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정암사 계산문화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정암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자장율사께서 밝히신 지혜와 자비의 등불 하나가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암사와 이 지역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정암사 계산문화제는 불교 의례와 공연예술,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는 계산대제와 순국선열, 산업전사들을 위한 위령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문학 토크 콘서트, 클래식 산사음악회, 그리고 정멸보궁을 배경으로 한 현대무용, 시무도, 마음을 찾아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또 평창 극락사 자용스님의 사찰음식 시연도 함께 열려 자연과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암사 정멸보궁을 이렇게 창건을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산대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폐막일인 3일에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장애인 등이 함께한 한백산 다양성의 날 행사가 진행돼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암사는 대표적인 한국 불교의 성지이자 수만호탑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닌 도량이라며 국태민안을 염원한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 한 마리를 잘 우리가 찾아서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정암사 계산문화제는 지난 2020년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2021년부터 일반 대중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로 확대됐습니다. 정암사는 앞으로도 불교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치유와 화합의 축제로 계산문화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 전통 무예인 선무도의 승단 심사에서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내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 동학사는 그제 오후 강설전에서 진행된 선무도 승단 심사에서 대교반의 수연 스님이 모범상을 받는 등 학인 스님 8명이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단 심사에는 도견과 버부, 수연, 지온, 법륜, 선우, 정연, 지명 스님 등 8명이 응시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동학사에 마련된 강좌를 통해 선무도를 수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습득해서 한 명 한 명 학생이 브랜드화되어서 스스로 수행에 힘쓰고 또 세계 속에 위대한 그러한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유연공과 영정행관 지대체, 영동행관 일승형, 영정좌관 순으로 이어졌고 선무도 총본산인 골굴사 주지 저군스님과 골굴사 수법사 법안스님, 지도법사 일관스님, 선무도 서울본원 지도법사 성견법사,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호스님, 태해신 선무도 지도사범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세계 선무도 총연합회는 합격한 학인 스님들에게 단증과 함께 명상, 요가 지도자 자격증 등을 수여했습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보리수 템플스테이를 원만 회항했습니다. 올해로 36년째를 맞는 보리수 템플스테이는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2박 3일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불교 예절 학습과 명상놀이, 물놀이 등을 비롯해 108배와 자연 속 명상 시간으로 마음의 안정을 갖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연꽃처럼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과의 인연을 키워가길 기대했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불자 추상화가 정아씨가 개인전 사랑의 모양을 열었습니다. 추상화가 정아씨로 활동하는 양정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토종로 갤러리 초이에서 6번째 개인전 사랑의 모양을 열고 오는 11일까지의 전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사랑으로 작가는 스카프와 항아리의 형태, 강렬한 바다의 색, 여러 선과 면 등으로 사랑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구현했습니다. 정아 씨는 그동안 인간이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관계를 표현하는 데 골몰해 왔는데 갈등과 혐오로 점철된 부분들로 어느 순간 지쳤던 것 같다며 이 같은 주제를 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는 스카프에 접고 접히는 모양을 통해 여성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과학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AI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과연 불교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려 25년 전 이 같은 미래를 내다보고 논문을 낸 한 스님이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지난주에 이어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불교계가 과연 이 AI 시대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역할, 어떤 철학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조계종 연구소에서 그 첫 연구 제언으로 AI 시대와 불교계의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는데 스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죠. 예,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렇게 주제가 좁혀서 말씀드리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AI 윤리 선언, 선언문 발표의 어떤 당위성이라 그럴까요? 필요성에 대한 일종의 제언을 이제 드렸었고요. AI 문제는 기술이나 테크놀로지 문제를 넘어서서 종교의 문제, 또 우리 철학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이미 됐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AI가 무분별하게 계속 개발되고 활용되는 거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룰도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 핵무기만 하더라도 다 뭐 NPT니 뭐냐 하면서 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냐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들이 서로의 이해와 그걸 갖고 조율도 하고 서로 금지할 거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이 과거에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AI 기술이 핵무기 기술에 전혀 모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뭐 규제에 대한 논의, 합의들이 국제적인 형태로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마 그것은 이제 막 개발 시작 단계에서의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개발도 하기 전에 규제를 받고 싶은 아마 기업은 없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국 불교 또 불교계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AI는 우리 삶에 또 인간의 지금 당장 실업의 문제라든지 아까 킬러 로봇의 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는 불살생을 기본적인 우리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AI로 인해서 야기되는 살생이나 또 인간의 고통의 문제, 또 실업의 문제,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양극화의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동기, 그러니까 이 중생의 무중생들의 고통을 응시하시고 나서 출가를 감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우리는 AI로 인해서 이 인간의 삶의 고통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일종의 지침, 원론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입장을 표명을 해서 그 AI 개발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전 세계 유수 기업들로 하여금 적어도 종교계에서라든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지금 그 개발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이 개발 제한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린벨트도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맺고 그런 것처럼 어떤 AI도 이렇게 마냥 발전하는 동안 인간이 그걸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발전을 어느 정도는 좀 제약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없었던 토론이 이제 담론이 활성화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AI 개발자들한테 전부 밀어서 맡겨둬서는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관망이라는 표현하셨지만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가 완전히 전혀 예기치 않은 길로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왜곡되고 이렇게 파행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치열하게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윤리가 됐든 각자의 분야, 각자의 그런 학제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걸맞는 사유, 또 새로운 형태의 담론들, 언어들, 개념들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비판받고 다시 또 재규정하고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면 다 일종의 뭐 인지 부조화를 계속 겪게 된다. 그러면 차원에서는 불교도 이게 뭐 오래된 종교다. 뭐 2,500년 정도 됐는데 최첨단의 AI 기술을 어떻게 불교에서 이 기술을 뭐 포섭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놓치고 있는 여러 통찰들, 우리 AI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그 불교에서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5년 전에 AI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25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또 심지어는 과연 25년 후에 계속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변화하는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확실한 건 우리 기존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유 방식과 틀로는 도대체 불가해한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근데 그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늦다. 예를 들면 뭐 요즘 말하는 뭐 기본소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논의가 됐었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올레도 보니까 많이 대량 해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정작 AI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고를 맞는 상황들이 되고 있죠.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향후에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굉장히 이제 그런 양극화가 심한데 뭐 우리는 뭐 다양한 이슈들을 갖고 정치적 뭐 보수냐 진보냐를 구분하지만 앞으로의 보수 진보는 AI 그러니까 기계를 내 몸에 기꺼이 융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관점 그러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정치 지형도 우리는 지금 뭐 어떤 대외 관계 문제나 뭐 젠더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AI라는 그 로봇이라는 게 그런 형태의 우리 정치 철학, 경제 이 모든 것들의 갈등에 또 이익 분배의 문제의 중심에 이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뭐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뭐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미래의 이야기니까 좀 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일함은 일단 접어두고 당장 현안의 문제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특히 또 기본소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조차도 정치적 논의일 수 있는데 이런 논의조차도 조심스럽게 이제는 그게 어떤 정치권에서가 됐든 뭐가 됐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를 하지 않으실까. 스님께서 오늘 또 커다란 화두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I 부디즘 연구소장 보일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